집에 뭐뭐 있다. 2009년 미국 배우 겸 작가로 활동하는 조 커밍스는 집에서 쉬던 중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도둑이야? 어? 아무도 없네? 늦은 새벽에 집 어딘가에서 의문의 인기척을 느낀 겁니다. 아까 배우라고 했잖아요. 네. 혹시 팬이라. 그 뭐 사생 팬이 있어서 네, 팬이네. 몰래 들어가 있던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기묘한 건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어. 어? 내가 어제 샌드위치를 냉장고에 넣어둔 것 같은데? 아니었나? 자꾸만 사라지는 음식들, 그리고 새벽에 들리던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 알 수 없는 일들이 끊이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던 커밍스는 집안에 CCTV를 설치했는데요. 아우, 무서워라. 그런데 CCTV에 포착된 충격 광경! 너 들어왔어? 아, 보자 아직 없어. 저 문이 살짝 열리는 거 아니야? 저기야? 너 온다. 저기야? 뭐야? 뭐 내려온다. 에? 다락방 같은 데서 뭐 내려온 거 아니야 지금? 기생충이야? 헐! 영화 기생충이네. 저기 살고 있는 거야? 저기 지금 위에서 지금 나온 거죠. 저 뭐 여자야? 환풍구 같은 데서. 어머, 어머머머머. 우유 꺼내서 마시네. 저 사람이 범인이었네. 그냥 이것저것 다 하네. 우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아니, 영화 기생충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늦은 밤 커밍스가 잠들고 난 뒤 환풍구에서 내려오는 의문의 여성.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었는데요. 커밍스가 잠에서 깨 방에서 나오면 급히 몸을 숨겼다가 커밍스가 방으로 돌아가면 다시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고요. 아침이 되기 전에 다시 환풍구로 숨어들었습니다. 너무 무섭다, 이거. 나 몰래 동거인이 있었네. 저 얼마나 몰랐던 걸까? 아니 그럼 저 여자 정체가 뭐예요? 그녀가 커밍스의 집에 침입한 이유. 커밍스가 보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사실 그녀는 커밍스를 마음에 품은 팬이 아닌 스토커. 아유. 그녀는 커밍스 집에서 몰래 숨어 살면서요. 이 샌드위치에 커밍스의 입술이 닿았겠지? 소파에서 그의 채취가 느껴져. 커밍스가 남겨둔 음식을 훔쳐먹고 커밍스가 휴식을 취하던 소파에 온몸을 기대기도 하며 집안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커밍스의 흔적을 느끼고 있었던 건데요. 아유. 그렇게 커밍스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스토커와 무려 2주간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댄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범죄잖아요, 범죄. 가택 침입에 절도에. 결국 커밍스는 스토커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좋아하는 배우의 집에 2주간 숨어 산 여성. 진정한 팬이라면 배우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선을 지키면서 응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19, 11일 공개합니다. 모모와의 은밀한 동거. 미국 아틀란타에 거주하는 여성 리비 클리브스는 언젠가부터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의 방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가 하며 한밤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친 숨소리가 들린 겁니다. 무섭다 진짜. 아유, 너무 무섭다. 냄새도 그렇고 소리가 들린다고요? 100% 딴 사람이 지금 집에 있다는 거잖아요. 거의 저건 룸메이트 아니야. 처음에는 환청이가 싶었지만 계속 이상한 일이 반복되자 클리브스는 방을 찬찬히 둘러봤지만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혹시 몰라 침대 밑을 살펴본 그때 설마. 당신 누구야? 침대 밑에 숨어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한 남성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침대 밑에 잘 안 보거든, 솔직히. 아니, 누가 봐 그걸.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클리브스의 침대 밑에 숨어있던 스토커는 이미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저 비번 다 알겠구나. 사실 클리브스는 남자친구와 1년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했는데요. 그런 어머니, 음식 솜씨 좀 키우셔야겠어요. 영희 입맛에 맞질 않아요. 노력 좀 하시죠. 저런 말을 해?
그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무례한 거지 뭐.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무리하게 행동하는 남자친구의 이중적인 모습에 충격받은 클리브스는 결국 이별을 통보. 남자친구도 이별을 쿨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 남자친구가 클리브스의 집 침대 밑에 몰래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숨소리는 왜 뭐 코로 골았나? 클리브스가 들었던 그 불쾌한 숨소리. 클립스, 지금 너와 함께 누워 있는 기분이야. 진짜 기분 나쁘다. 아우. 나는 코를 건 줄 알았어. 잠들어가지고. 전 남자친구는 무려 한 달 가까이 클리브스의 침대 밑에 숨어 살면서요. 클리브스가 집을 비울 동안 클립스가 쓴 칫솔 이걸로 대신 뽀뽀라도 해야 되겠어. 오, 여기 클립스와 내 구역이라고 아무도 못 들어와. 요새는 안 하죠? 예? 요새는 안 그러시죠? 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 연기력이 좋을 뿐. 너무 현실 같아서. 클리브스의 물건을 사용하고 마치 영역 표시라도 하듯 자신의 향수를 뿌리곤 했던 겁니다. 아, 걔야 무슨 영역 그 표시를 칫솔을 해. 자기가 썼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끔찍했을까. 클리브스는 즉시 경찰에 신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며 아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선까지 넘어버린 전 남자친구. 당신의 행동은 범죄에 불과합니다. 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19, 10위 공개합니다. 허세갑 스토커의 모모. 2021년 일본 도쿄. 한 손님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음식점으로 출동했는데요. 이 종업원과 문제가 좀 있어서요.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보세요. 아 신고할 사람이 누군데? 아 저는 억울해요. 자,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손님과 종업원. 그런데 얼마 후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종업원을 경찰에 신고했던 손님 50대 남성 미야자토 아키라였습니다. 그가 경찰에 체포된 이유. 내가 말이야, 의사야, 의사. 날 만나는 건 아가씨한테도 엄청난 영광이라고. 저런 말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딸뻘인 20대 종업원 유키에게 반한 아키라는 일방적으로 만날 것을 강요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의 일방적인 구애를 유키가 거절하자 뻔뻔하게도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프로포즈 안 받아줬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참 참신하다 생각들이. 네. 이에 출동한 경찰이 자초지종을 듣고 분명히 다시는 종업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경찰의 경고마저 아웃 오브 만족. 의사가 썰어주는 스테이크 먹어봤어? 이 몸이 특별히 직접 썰어줄게. 내가 의사라니까, 내가 만나준다니까. 네가 어디서 나 같은 의사를 만날 수 있겠어? 자신이 의사라는 우월감에 빠져있던 그는 사회적 지위를 스토킹에 이용하는 찌질함까지 보였고요. 하루에 평균 40통, 무려 353건의 메시지를 10일 동안 쉴 새 없이 보내며 상대방의 피를 말리며 스토킹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해놓고 자기가 신고를 한다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결국 아키라는 스토커 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 그리고 이전에도 여성들의 SNS에 자신이 의사라고 강조하며 의학적인 지식을 뽐내는 댓글을 달며 접근했던 사실까지 밝혀지자 사람들은 그를 두고 엽기 의사 스토커라고 비난했지만요. 그는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 반성 없는 태도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치료한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지금. 아 정신과에서 만나봐요. 그 친구들 많을 거 아니야. 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19, 9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날린 여자. 2016년 호주 퀸즐랜드 30대 여성 사라 앤 키엘리는 자기야 뭐 하고 있어? 언제나 사랑해. 자기야 바빠? 나 임신했다니까 왜 연락이 안 돼? 얼른 답장 줘. 야. 임신을 하니까 남자친구가 돌변한 건가요? 사실 사라는 2016년 9월 남자친구 케빈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요. 너무나 사랑했던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라는 케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 때문에 그녀는 법정 공방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전화를 뭐 어떻게 협박조로 했나?
그랬나 보다. 아니 근데 본인이 아까 임신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양육비 고소 뭐 이런 거. 사라의 전화가 문제가 된 이유. 약 1년 동안 그녀가 케빈에게 건 전화만 무려 4,270통. 하루에 몇 번 자는 거 빼면 거의 뭐 한 시간 두 번씩 한 거죠. 어우. 아니 임신했는데 전화 안 받고 잠수타면은 할 수 있지. 4,000번 할 수 있지. 그런 건 할 수 있지. 어. 그 정도는 케빈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거짓말. 거짓말. 그뿐 아니라 자꾸 전화 안 받으면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한다. 케빈을 수시로 협박했는데요. 헐. 심지어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케빈의 새 여자친구에게도 무려 약 700통의 협박성 메시지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아니 생생 사시지. 아유. 저 문자를 보면서 정말 잘 헤어졌다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리고 그녀는 전화로만 그치지 않고 날 버리고 행복할 줄 알았어? 다 부셔버릴 거야. 케빈의 차에 달걀 투척은 물론 유리창을 깨고 와이퍼를 망가뜨리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노를 표출했는데 그런 사라를 피해서 케빈은 이사까지 했지만 집요함의 끝판왕인 사라. 거기서 굴하지 않고 새로운 집까지 찾아내 협박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아니 뭐 거의 CIA인데 뭐 이렇게 잘 알아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뭐 어디를 피해가도 찾아오는 거면 너무 공포스러웠겠어요. 이민 가지 않는 한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게 노답이다 이거. 이민 가도 따라올 판이야 지금. 그러니까. 결국 참다 못한 케빈은 사라를 사생활 침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결국 사라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고. 남자친구를 되찾으려던 간절한 마음이 결국 범죄로 이어진 여성. 사랑은 일방적인 집착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길 바랍니다. 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싶고 8일 공연. 모모를 향한 빗나간 사랑. 2009년 9월 영국 이스트 서식스주 중학교 교사 캐서린 레이는요. 잭, 지리 과목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방과 후에 보충 수업하자. 선생님이 도와줄게. 15살 학생 잭을 위해 열정을 다했는데요. 선생님이 학생을 되게 많이 챙겨주는 거니까 감사하죠. 감사한 건데 아, 근데 오늘 주제가 주제니만큼 이제 누가의 문제지 이건 뭐 사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데요. 학생 잭을 챙기는 교사 레인의 숨겨진 속마음. 잭, 내 마음은 오로지 너만을 원해. 널 내 남자로 만들 거야. 사실 35살 교사 레이는 고작 15살이고 남학생 잭을 짝사랑하고 있던 겁니다. 선생님이 저러면 진짜 공포스러울 것 같아. 미성년자잖아요. 또 어른끼리 만나면 또 대등한 관계지만 이거는 전혀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기 제자한테 저래. 하지만 레이는 잭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사실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레이는 학교에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잭, 오늘도 너무 멋있다. 이따 교무실로 잠깐 와볼래? 수시로 잭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관심을 표현했는데요. 레인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잭은요. 아, 선생님 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요. 실은 내색을 표했지만 레인은 오히려 선물 공세까지 하며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자, 정말.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못하지.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럼. 학교인데. 하지만 잭에 대한 레인의 집착은 방학이 되어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잭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레인은 교육 지도를 핑계로 잭의 집까지 방문. 아이고. 그리고 잭을 침실로 유도해서요. 아이고야. 잭, 이래도 나를 그저 선생으로만 볼 거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며 끊임없이 구해 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장장 2년 동안 잭을 스토킹했습니다. 와. 근데 부모님한테라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했을 것 같은데요. 학생 잭은 결국 참다 못해 레인의 스토킹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고요. 잘했다. 잭의 아버지는 그 즉시 학교에 레인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레인은 그 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아랑곳하지 않고 잭에게 계속해서 사귀자는 메시지와 선물을 보냈는데요. 결국 교직윤리위원회 측은 교사의 신분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레인이 향후 5년간 영국 내 모든 교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교단에서 퇴출. 레인의 빗나간 사랑과 집착은 그제야 끝이 났습니다. 끝나지 않은 그날의 악몽.
2016년 영국 레스터에서 동거 중이던 연인 다니엘 로타리오와 케이티 렁. 그런데 둘의 관계는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평소 질투, 집착이 심했던 케이티. 다니엘이 이성과 간단한 안부 인사만 주고받아도 예민했고요. 심지어 SNS 당장 지워. 나 말고 딴 여자랑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날 사랑한다면 내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 사사건건 간섭하는 건 물론 무리한 요구까지. 이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던 다니엘은 화를 냈고 결국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뭐 질투야 사람의 본능적인 어떤 감성이긴 하지만 저건 선을 넘네요.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라고 강요를 합니까? 집착이고 소유욕이지 저건. 문제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케이티와 말다툼을 하고 잠자리에 든 다니엘. 그런데 시큼한 맛을 느낌과 동시에 두 눈이 흐릿해졌고요. 다니엘은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으로 몸부림쳤는데요. 알고 보니 연인 케이티가 다니엘에게 앙심을 품고 곤히 자고 있던 그에게 황산을 뿌렸던 겁니다. 저거 다 녹아서 불탄 거고. 이 사건으로 6주간 혼수 상태에 빠졌던 다니엘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미 시력을 잃고 신체의 3분의 1이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케이티의 범죄가 더욱 극악무도했던 건요. 이게 우발적 범행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 악마네. 그녀는 5개월 전에 황산을 미리 구매했고요. 아 정말. 틈을 보다가 사건 당일 소세지에 황산을 붓는 연습까지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아, 이거 저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어? 외계 악마가 온 것 같아, 진짜. 나 이거 사람으로 안 봐. 이게 이런 뭐야? 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믿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겠어요. 저런 여자인지 모르고 만났을 거 아니야. 결국 케이티는 살인 미수 혐의로 최소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와. 케이티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질투심 아래 가여운 희생양이 된 다니엘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을 고통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 타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경찰서 찾은 목격자의 모모. 2021년 4월 8일 대만.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20대 여성 정 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경찰서에 찾아온 한 남자. 어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제가 구해서 제 차에 태워 잘 보내드렸어요. 사고가 나서 이제 집에 못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죠? 그죠? 사고 목격자일 수 있겠네요. 고마운 분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잠시 뒤 정 씨는 병원이 아니라 인근 폐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뭐야? 경찰 조사 결과 정말 충격적이게도 목격자라던 50대 남성 황둥밍은 사실 은인이 아닌 뺑소니 가해자였습니다. 뭐? 뺑소니 해놓고 죽인 거야? 와 그럼 목격자 행세를 한 거네.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정체가 다름 아닌 평소 정 씨를 괴롭혀온 스토커였다는 겁니다. 뭐라고?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인 2021년 2월 스토커 황둥밍은 정 씨가 일하는 휴대폰 가게를 찾았는데요. 아휴. 그곳에서 그는 친절한 정 씨에게 반해 그날부터 추잡한 짓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황둥밍은 몸에 손을 대며 성추행하기 일수. 그리고 가정이 있는 정 씨가 분명히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출퇴근길을 미행하거나 불쑥불쑥 나타나 스토킹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지인에게서 차를 빌린 스토커 황둥밍은 오토바이로 퇴근하는 정 씨를 미행, 고의로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요. 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은 정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납치, 추악하게도 폐가에 데려가 추행한 뒤 결박한 채 유기했고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았어도 살 수 있었던 정 씨는 차디찬 바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스토커 황둥민은 뻔뻔하게도 경찰서로 찾아가 가짜 목격자 행세, 수사에 혼선을 주는 인간 말종짓을 벌였는데요. 말종이네, 말종. 하지만 결국 경찰 조사로 그의 스토커 짓이 여과 없이 드러났고요. 그는 살인죄,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 자신의 스토킹 범죄를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그는 현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려? 정씨 스토킹 사건을 계기로 대만 내에서 스토커 관련 법 마련의 목소리와 비난이 거세지자 대만 정부는 뒤늦게 스토커 처벌법을 제정, 올해 6월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토커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
그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탓했는데요. 아휴. 더 이상 아무 잘못도 없는 이들이 자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19. 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 빠진 남성의 고백. 2018년 러시아 16살 소년 키릴 볼스키는 SNS 동호회 활동 중 크리스티나 캄라예바라는 동갑 친구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자기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자기 사진만 봐도 너무 좋다. 우리 조만간 꼭 보자. 비록 사는 지역이 달라 랜선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었지만 볼스키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요즘 뭐 랜선 연애는 되게 많은 일이니까. 많아요, 예. 좋은 결말도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게 주제가 주제인 만큼. 볼스키는 가족 결혼식 때문에 캄라예바가 사는 곳에 방문할 예정이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드디어 설레는 첫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캄라예바는 볼스키를 만난 뒤 감쪽같이 실종되고 말았는데요. 응?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지막 목격자였던 볼스키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그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볼스키의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나며 결국 그는 캄라예바를 살해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니 왜? 왜 죽여? 왜?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만나서 왜 죽여요? 왜? 놀랍게도요. 사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에? 사랑하는 감정을 가진 건 볼스키 단 한 사람뿐. 뭐 어떻게 된 거야? 캄라예바는 볼스키를 그저 친구로 대했지만요. 캄라예바가 너무 좋았던 볼스키는 혼자만의 망상 연애를 시작. 다른 친구를 질투하고 또 자녀 계획까지 세우는 등 마치 자신이 캄라예바의 남자친구라도 된 마냥 망상에 빠졌던 겁니다. 그냥 랜선 친구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냥 멀리서 오니까 그냥 만나서 뭐 커피 한잔 하려고. 그냥 뭐 그랬나 친구니까. 볼스키는 만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의 결혼식이 있다고 거짓말한 거고요. 그렇게 하바롭스크에서 무려 6,000km 이상 떨어진 멀고 먼 모스크바까지 찾아갔고요. 드디어 캄라예바를 만난 볼스키는 자신의 감정을 당당히 고백했지만 자신의 상상과는 다르게 그녀가 고백을 거절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잔인하게 살해 시신을 근처 쓰레기통에 유기했던 겁니다. 어긋난 소유욕과 집착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또 정 기자님 다 갖고 계신 기사인데요. (2007년 3월) 홍콩 60대 남성 양친지는 한 남성을 향해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딸 양리쥐안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딸을 스토킹을 하고 있는 건가요? 리암 그래서- 니슨입니까? 그런 네. 모드입니까? 그래서 스토킹 딸을 구하려는 아빠의 마음. 딸 가진 아빠로서는 저 마음은 100% 이해합니다. 스토커와 달라붙으면 아빠는 화가 나거든요. 당연하죠. 아니, 당연하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상과는 아예 다릅니다. 에? 이번 사연의 스토커는 다름 아닌 그의 딸 양리쥐안이었습니다. 뭐? 자, 그러니까 양친지의 딸은 스토킹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던 것이죠. 1994년 중국 간수성 란저우에 살던 양친지의 16살 딸 양리쥐안은요. 영화배우 유덕화에게 흠뻑 빠져서 학교도 그만두고 덕질에 몰두 20살이 된 이후에는 유덕화를 보기 위해 그의 스케줄을 따라 베이징에 6번, 홍콩만 3번을 방문. 하지만 무려 13년간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만나지 못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사실은 맹목적으로 저렇게 연예인 따라다니고 그렇게 긴 시간 했으면 그 정도면 됐다. 그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 따라다니는 거는 뭐 연예인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들은 아빠의 반응은 지금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너무 다른데? 네. 유덕화와 결혼하겠다며 그를 찾아 헤매는 딸을 지켜보던 아버지는요. 늦둥이 딸을 전폭적으로 지원.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적금을 깨는가 하면 심지어 집을 팔고 급기야 신장 매매까지 시도. 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드디어 꿈에 그리고 그리던 유덕화 실물 영접에 성공한 양리쥐안. 홍콩에서 열린 팬미팅에서 무려
13년을 찾아 헤맨 그와 드디어 대면하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그녀가 유덕화를 1대1로 대면할 수 있었던 시간은 단 10초. 아니, 뭐 팬미팅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좀 오래 본 거예요. 그래. 그토록 꿈꾸던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짧은 만남에 허무했던 양리주야는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맙니다. 아니 그러면 앞에 아버지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딸이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유덕화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메시지가 아버지 양친지의 유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덕화를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요.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도 유덕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정상이 아닌 겁니다, 지금. 자, 하지만 유덕화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급기야 아버지의 죽음이 그의 탓이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하지만 결국 패소했고요. 이 사건 이후로 유덕화는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연예인 활동을 한 결과로 누군가가 죽었다, 자살했다. 그럼 다행히 7년이 지난 2014년 양리주야는 부친의 자살과 유덕화는 무관하다며 사과했고요. 현재는 과거 자신의 행동과 아버지의 죽음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10월 일본 군마현 다테바야시 25세 여성 스즈키 치히로에게 연락한 38세 남성 나가이 타가오. 낮에 같이 밥 먹은 남자 누구야? 그 남자랑 무슨 사이냐고?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거짓말! 지금 네 집 앞이야.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일단 뭐 남자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어쨌든 의심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두 사람은요 커플이 아니었습니다. 커플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미 헤어진 사이. 그럼 남이네. 뭐야, 끝났으면 끝난 거지. 저렇게 딴 얘기할 남자를 권한도 없어요. 그럼 만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세요? 뭐하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질구질한 내용이네. 집착하고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치히로에게 재결합을 강요하던 타가오는 급기야 그녀를 폭행하고 스토킹. 결국 견디다 못한 치히로는 몰래 이사한 뒤에 타가오가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주민대장 열람 제한까지 신청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이사까지 했고 완전히 그냥 그 남자한테 벗어나려고 시도는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치히로가 이사를 가자 분노에 타오른 타가오. 감히 날 피해 숨어?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그는 치히로를 찾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서죠? 불법 각성제 갖고 있는 사람들 신고하려고요. 뭐? 치히로 가족의 차에 몰래 불법 마약 성분이 든 각성제를 가져다 둔 타가오. 헐. 그는 이 일로 치히로 가족이 체포되면 치히로가 가족들 면회를 올 거라 생각한 겁니다. 와, 사이코패스구나. 사이코패스. 가족이 경찰서에 가면 얘가 면회를 오니까 그러면 쫓아가서 집이 어딘지 알아내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이코패스. 다행히 치히로의 가족들은 누명을 벗으며 체포되지 않았고요. 치히로를 찾으려던 타가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타가오. 얼마 뒤 2차 계획에 돌입합니다. 바로 치히로 아버지의 차에 몰래 GPS를 부착한 것이죠. 헐. 이후에 딸의 집에 방문하는 치히로의 아버지를 미행했던 타가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 치히로, 내가 말했잖아. 넌 날 벗어날 수 없다고. 또 찾아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정도의 집요함이면 어디로 가든 찾아낼 것 같아요. 진짜 너무하네. 타카오가 치히로의 집을 찾아내고 며칠 뒤인 2014년 2월 19일 안타깝게도 차량 안에서 머리에 충격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치히로. 뭐? 그리고 얼마 뒤 스토커 타카오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숨막히는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과도한 집착, 어긋난 소유욕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말뿐이었습니다. 모모로 연착된 비행기. 2017년 중국 윈난성 쿤밍 창수이 국제공항. 청두행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이륙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니, 출발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안 가는 겁니까? 아, 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출발 예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비행기가 이륙하지 않자 승객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보통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뭐 승객 중에 부부가 싸우거나 아니면 뭐 하나가 막 내리겠다고 난리를 치거나 아, 기내난동.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오늘은 전쟁 같은 사랑 특집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기내난동 뭐 이 정도면 소개 안 해드립니다. 출발 시간이 지났는데도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한 이유. 활주로? 왜 이래? 왜 이래? 싸운다. 뭐야? 근데 왜 뭐 UFC인데? 뭐야? 왜 옷을 이래? 왜 벗어? 옷을 왜 벗어? 아, 왜 저러는 거야? 아니 근데 남녀죠 지금. 남녀예요, 남녀. 애인인 거 아니 같은데? 남녀가 왜 저렇게 싸워? 사람들 많은데? 이게 뭐야? 아니 근데 활주로에서 왜 저래? 자, 그렇습니다. 소란의 근원지는 활주로. 장 씨와 예 씨가 활주로 한가운데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사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중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지종일관 티격태격하던 두 사람은 비행기 탑승하기 직전 활주로에서 언쟁을 벌이더니 급기야 나도 참는 게 한계가 있어. 계속 그러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뭐? 그래?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아. 공항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활주로 위에서 몸싸움까지 한 겁니다. 뭘 누가 찍어놨네. 얼마나 황당함스럽겠어. 너무 크게 싸우니까. 어이가 없다. 서로를 밀치고 넘어뜨리고 부부싸움이 얼마나 격했던지 급기야 남편의 셔츠가 찢어지기까지 했는데요.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한 부부싸움으로 활주로를 아예 마비시킨 겁니다. 아니 활주로에서 저러고 있으면 비행기가 못 다니지. 근데 활주로가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거는. 다른 뭐 착륙할 비행기가 못 해봐. 그거 어떻게 그치, 돼? 그- 승객들 얼마나 짜증났을까? 불안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 일 있나 하고. 이 활주로 위에서 벌어진 갑작스런 싸움에 비행기는 30분가량 출발이 지연됐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은 부부를 조사한 후 훈방 조치시켰는데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죠. 사사로운 싸움 때문에 공항을 마비시킨 민폐갑 부부였습니다. 사랑과 전쟁 1탄 전쟁 같은 사랑 19, 13위 공개합니다. 뭐뭐 하다가 발코니에서 추락한 부부. 이번 특종은 충격적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자, 어머머. 다쳤겠는데? 아 왜 그나마 다행이야 2층이다 그지? 네. 근데 등으로 떨어졌는데? 2021년 5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우당탕탕하는 소리와 함께 두 남녀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당시의 긴박한 상황은 지나가던 관광객에 의해 SNS에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데니스. 그는 러시아의 도심 풍경을 촬영 중이었는데요. 평화로운 토요일 10시. 하지만 갑자기 들려온 날카로운 고성에 데니스는 뷰파인더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2층 발코니에서 남녀가 추락하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죠. 아, 저 정도면 저 금요일날 먹은 술이 다 안 깬 거 아니에요? 약 7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남녀는 35세 동갑내기 부부 올가 볼코바와 예브게니 카를라긴. 당시 두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그야말로 육탄전을 방불케 했는데요. 서로 밀치면서 거세게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테라스 난간이 부서지며 바닥으로 함께 추락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굳이 싸우려면 집 안도 있어요. 굳이 발코니까지 왜 나와서 저렇게 위험한 데서 싸우는 겁니까? 집안에서 싸우다가 한 명이 됐어 말 그만해 나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 그러고 발코니 나갔는데 어딜 나가? 다른 한 명이 이제 열받아서 나 말 안 쫓아가서 끝났어. 두자비를 하려고 간 거구나. 두 사람의 정확한 부부싸움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격자에 의하면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이 부부는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7m 높이잖아요 지금 저게. 네네. 그거 얼마나 다쳤을지 걱정이 좀 돼요. 자, 이 부부에게는 크나큰 운도 따라줬습니다. 마침 의료계 종사자가 그 길을 지나고 있었고 어머. 부부가 추락하자마자 생사를 확인한 뒤에 바로 구조를 요청했던 것이죠. 병원으로 즉시 이송된 부부.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팔과 다리가 골절된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혼은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전쟁 1탄 전쟁 같은 사랑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아내 대신 모모를 선택한 남편. 2016년 미국 캔자스주 70세 남성 로렌스 존 리플은 아내와 종종 말다툼을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밖에 없겠어.
부부싸움에 지친 리플은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은행은 왜 가죠? 금전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고 이제 은행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뭐 돈 문제로 싸운 것 같은데? 자, 은행에 도착한 리플은 직원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런 쪽지에 적힌 충격적인 내용. 나한테 총이 있어. 돈 내놔. 갑자기? 은행 강도로 돌변한 리플. 놀란 직원은 곧장 현금을 챙겨 리플에게 건넸습니다. 왜 부부싸움 하다 말고 은행을 털어요? 뭐야? 아니면 아내가 은행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총에 안에 지문이 있었나? 온갖 상상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뭐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너무 뭐 하는 뜬금없고. 짓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은행을 턴 리플은 도망가기는커녕 태연하게 계속 은행 로비에 앉아 있었고요. 어? 얼마 뒤 출동한 경찰에게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잡혀가려고 노력한 건데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뭐 한 거야 지금?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리플의 충격적인 범행 동기. 아내랑 사는 게 너무 싫어. 집에 있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어. 아내도 너무 슬프겠다. 나랑 사느니 감옥을 감옥만도 가겠다. 못한. 감옥만도 못한 거 아니야? 70년 인생 중 반평생 이상을 아내와 함께한 리플.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부부싸움에 질린 그는요. 아내와 이혼하고 싶었지만 위자료를 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아내가 따라올 수 없는 곳 감옥에 가기로 결심. 그렇게 해서 일부러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싫으면 감옥을 차라리 가자라는 생각을 하냐. 아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어리석다. 자, 근데 세상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죠? 당시 미 법원은 리플 이 아저씨가 초범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걸 또 참작을 해줬네. 정상 참작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점을 고려해서요 6개월의 가택연금을 선고했습니다. 와 최악이네 최악. 반년을 나오지도 못하는 거네 집에서. 결국 리플은 그토록 원하던 감옥이 아닌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내를 피하려고 감옥 가려다가 아내와 함께 6개월 가택연금. 아 근데 진정한 감옥이네 이 사람한테는. 그렇지. 사랑과 전쟁 1탄, 전쟁 같은 사랑 19, 11일 공개합니다. 몸으로 복수당한 남자.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결혼식을 올린 무함마드에게 도착한 한 통의 우편물. 내용을 확인한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뭐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나 아니면 전 부인 뭐 이런 사람이 저주를 내리는 막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아내의 예전의 과거를 폭로하는 어떤 내용들, 어허. 사진 뭐 이런 것들. 네. 그에게 도착한 우편물은 다름 아닌 약 8,800만 원짜리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고지서. 어?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 벌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뭐 음주운전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온갖 거에 해도- 다 찍히고 막 다 위반하고 이래도 8,800원. 안 돼, 안 돼.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 걸려도 그건 안 나와. 안 돼. 서울에서 부산을 150km로 질주해도 저만큼 안 나올걸요? 안 나와, 안 나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말입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했던 그 시각, 무함마드는 결혼식 행사로 인해 차를 이용하지 않았는데요. 도난당했네. 아하. 누가 썼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한 동영상. 잘 봐요. 저 차요 왼쪽에? 네. 저거? 그냥 픽업 트럭이네? 왜 뒤로 가? 아니 역주행이야? 뭐 하는 거야? 찍는다 뒤에서. 저 번쩍 봤어요, 번쩍? 봤어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또 찍혔어. 아, 그 카메라구나. 네. 역주행 방지 카메라야 뭐야? 이거 뭐야? 왜 찍어? 또 찍어? 아 신호 위반 할 때마다 플래시가 터지네. 지금 빨간불 있는 데를 일부러 뒤로 가서 계속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 저러면 나옵니다. 아 저러면 8,800 채우지. 야, 우리가 이렇게 창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서울에서 부산 가서 카메라 다 찍을 생각만 해? 아. 거기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우리는 괜히 착한 기름 사람들이야. 쓰고 말이야, 생각이 바보같이. 짧았네. 기름만 나가잖아. 저거는 반성하세요.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근데 저거는 도대체 복수를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 왜 그러는 거야? 영상 속의 운전자는 의도적으로 빨간불을 무시하거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등 마치 고의적으로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영상을 본 무함마드는 이건 내 차인데?
대체 누구야 이거? 그리고 얼마 뒤 밝혀진 충격 사실.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무하마드의 아내 카말과 그녀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왜요? 결혼식 당시에 차를 안 썼는데 저 안에 아내가 타고 있으면 그게 결혼식이에요? 뭐야? 전 기자 지금 뇌에 회로가 꼬였습니다. 지금 약간 뇌정지 왔어. 본인의 결혼식 당일에 차를 안 썼어요. 네. 근데 아내랑 처남이 저 차를 타고 있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결혼식? 누구랑 결혼하신 거예요? 셀프 그게 결혼식이야? 의문인 거죠. 다른 분하고 결혼한 거예요? 셀프야 뭐야? 사실 카말은 무함마드가 얼마 전 결혼한 아내도 아니고 전처도 아닌 또 다른 부인. 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부 다처제가 합법인 나라로 카말은 무함마드의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요. 남편이 또 한 번 결혼하는 것에 화가 난 카말은 복수를 위해 남편의 차를 끌고 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의 운전이 금기 사항. 그래서 남동생에게 부탁해 고의적으로 정지 신호를 무시하며 밤새 도로를 질주했던 건데요. 근데 진짜 창의적이다. 와 근데 처남도 대단하다. 왜? 어쨌든 싫어도 이건 말려야지. 뭐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해. 그렇지. 결국 카말과 그녀의 남동생은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모모가 세워진 황당한 이유. 2013년 11월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의 한 주택. 창밖을 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리아 투오히. 자,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 뭐예요? 둥지네요. 둥지를 모았어요. 예. 아, 저건 뭐 설명이 좀 그런데 누가 봐도 의미는 알겠죠? 근데 진짜 기분 나쁘네요. 아니 저게 저 크기를 보세요. 저게 거의 2층 높이에 거의 다 있는데? 저 규모를 봐요. 조각 제품을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 여기 우리 집에다가? 천장만 한 거야 지금 네. 이거. 이 손가락 욕설 동상을 세운 사람은 바로 리아의 전 남편 알렌 말코비치였습니다. 아니 전 세계 저 모양 동상은 저거밖에 없잖아요. 예, 사실 이 말코비치는 아내 리아의 불륜으로 이어 이후 리아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러자 말코비치는 이젠 전 부인이 된 리아의 바로 옆집으로 굳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약 7,000달러, 한화 약 740만 원을 들여서요. 전 부인 리아의 집에서 잘 보이는 자신의 집 테라스에 약 3.6m 높이의 손가락 욕설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동상 아래 정신성껏 저렇게 조명을 때렸습니다. 야간에 더 잘 보인다. 야 조명 때리니까 더 기분 나쁘다. 덕분에 리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종일 손가락 욕설 동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손가락 욕설 동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자가 쪼잔해, 너무 유치하네, 뭐 내 돈 내서는데 무슨 상관?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공개에 망신시키는 데는 성공한 말코비치는 이건 빌어먹을 불륜남에게 보내는 겁니다. 손가락 욕설 동상은 전 부인 리아가 아닌 불륜남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자기 인생 살아요, 자기 인생. 아유, 이웃끼리 저렇게 하면 얼마나 아니 근데 불편할까. 나는 절로 이사 가면 불륜남을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분 더 더럽지 않나? 그러니까 볼 때마다 굳이 자기도 저 화날 불륜을 텐데. 왜 가? 사랑과 전쟁 1탄 전쟁 같은 사랑 19 4위 공개합니다. 남편에게 모모 부은이요. 2020년 7월 14일 영국 채셔주 모두가 잠든 새벽 이웃집 문을 두드린 한 여성. 제가 아무래도 남편을 죽인 것 같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50대 여성 코린나 스미스였습니다. 죽인 것 같은 건 뭐예요? 자, 그래서 이웃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구조대원에 도착했을 때 사건 현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남편 마이클 베인스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울부짖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끈적한 액체가 흥건했습니다. 마이클에게 화상을 입힌 액체의 정체는 놀랍게도 설탕물. 그리고 정말로 끔찍한 건 그의 아내 코린나가 의도적으로 그의 얼굴에 펄펄 끓인 설탕물을 부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실수가 아니네. 화상을 더 심하게 하려고 설탕물을 부은 거거든요. 왜 그 뭔 영화예요? 설탕물이 잘 안 씻겨 나간단 말이에요. 끈적끈적해지잖아요. 얼굴에 들러붙잖아요. 그 뜨거운 상태로. 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병원에 이송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는데 여봐. 하지만 코린나는
38년이나 같이 산 남편을 왜 죽이겠어요? 그저 어떤 말을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났어. 말 한마디 때문이라고 이게. 남편을 살해할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니 죽일 의도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해? 저거는 진짜 연구한 건데 거의. 뭐 바람 폈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뭘 얘기를 들었는데? 자, 두 사람의 결혼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건 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마이클이 소아 성애자라는 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사건이 있기 전날 코린나가 딸에게 들은 내용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린 시절 본인과 남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건데요. 저는 이제 소문이라고 해서 낭설이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소아 성애자였던 얘기군요. 내 애들한테 그랬으니까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겠네요. 하지만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영영 물음표로 남게 됐고요. 재판부는 어떤 경우라도 코린나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그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현대 문명 사회에서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 이제 본인이 살인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전쟁 1탄 전쟁 같은 사랑 19 3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로 복수한 남편. 2016년 7월 중국 난징. 44살 장 씨는 이혼과 사별을 겪은 뒤 지금의 아내 펜과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번만큼은 가정을 꼭 지키리라 결심했습니다. 함께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알콩달콩 미래를 그렸던 두 사람.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인 펜이 생식기의 염증으로 고생하더니 구토와 가슴 통증까지 호소.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녀의 증상을 살핀 주치의는 일종의 독성 물질 중독 증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짐작 가는 게 있으신가요? 아 실수로 농약을 아내 몸에 쏟았는데 그것 때문에 중독된 것 같아요. 농약을 쏟았으면 진작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거나 뭐 그 씻어내거나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어딘가 초조한 듯 의사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던 장 씨.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사는 아내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장 씨를 추궁했고 그제서야 그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아내를 혼내주려다가 그만. 사실 자신이 아내의 속옷에 제초제를 발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뭐 혼을 왜 내, 아내를. 아니 제초제를 바르면 그게 혼이나 사람이 죽는 거지 그게. 그래.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함께 농장을 운영했던 두 사람. 장 씨는 농장 일을 책임지고 아내 펜은 외부 연락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SNS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에 재미를 느껴 점점 남편을 등한시하기 시작. 이에 장 씨가 불평을 토로하며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장 씨는 SNS 채팅에 흠뻑 빠진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분노. 아내를 혼내주겠다며 잡초를 뽑고 남은 제초제를 아내의 속옷에 뿌렸던 것이죠. 심지어 장 씨가 사용한 제초제는 해독제도 없는 맹독성 제초제였다고 합니다. 아내의 염증이 심각해질 동안 자신의 잘못을 숨겼던 장 씨. 결국 아내는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유. 사망했네 진짜로. 결국 장 씨는 고의적 상해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왜 상해죄야 살인죄가 아니고? 한순간의 잘못으로 아내를 잃은 장 씨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그들이 꿈꿨던 행복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슬프다, 이거. 사랑과 전쟁 1탄, 전쟁 같은 사랑 19, 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와 함께 돌아온 남자. 2018년 미국 유타주. 47살 남성 드웨이는 부부싸움 후 집을 나선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들, 아빠 오늘 집에 가니까 엄마한테 집에 있으라고 전해줘. 뭐 화해하려고 뭐 이벤트 뭐 이런 거 준비한 건가요? 뭐 마지막이든 아니든 어쨌든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이런 부탁이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곧장 집으로 향한 유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도 충격적인 짓을 벌이고 맙니다. 안 돼. 바로 경비행기를 타고요. 자택을 향해 그대로 쾅 돌진. 유드의 집은 순식간에 초토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야, 근데 아내를 집에 있게 한 다음에 저렇게 했다는 거는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저거는 너무 위험하다. 저럴 경우에 이웃집에 불이 난다거나 저게 잘못돼서 다른 집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치. 사실 비행기를 저렇게 자기가 핀포인트 뭐- 조종하는 게 쉬운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사실 평소 유드는요, 아내 샌디의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사건 직전에도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 샌디를 폭행해 경찰에 연행됐고요. 보석금을 내고 겨우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유드는 반성은커녕 감히 날 경찰에 끌려가게 해? 가만 안 둬! 오히려 분노에 타올라 아내에게 복수를 결심. 조종사였던 유드는 곧장 공항에 가서 경비행기를 훔친 뒤 뭐? 아내가 있는 집을 향해 돌진했던 자기 것이죠. 것도 아니면서 훔친 거였어? 남의 비행기를 저렇게 부신 거야? 앞뒤 안 본 거죠. 모든 최악이 다 모여있다. 눈이 다 뒤집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내하고 아들은요? 죽었나요? 정말로? 당시 집에 있던 아내 샌디와 아들은 가까스로 집에서 탈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끔찍했던 사고를 낸 장본인 남편 유드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자기만 죽었네. 자기만 죽었어. 순간의 분노에 눈이 멀어 가족을 죽이려 했던 남자. 끔찍한 전쟁이 아닌 이해와 사랑을 택했다면 어땠을까요? (2019년 10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브랜디는 이혼한 남편에게 $7,500, 한화 약 870만 원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재산 분할금을 이제 남편에게 지급해야 하는 거라면 이혼의 그 규책 사유가 아내에게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군요. 아닙니다. 파경의 책임 있는 건 브랜디가 아닌 남편. 사실 남편이 브랜디와의 결혼 생활 중에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법률에 따르면 이혼 시 유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결혼 이후 습득한 재산은 공평하게 분할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브랜디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한 나머지 남편에게 복수를 결심. 긴 연구 끝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람나서 이혼한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은데요. 재산 분할금 870만 원을 모두 동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머, 당연하죠. 지폐로 다시 교환하려면 동전을 일일이 묶음으로 정리를 해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걸 당신 먹을 거예요. 브랜디의 사연을 들은 은행 직원들이 복수국에 적극 동참. 덕분에 브랜디는 $7,500의 재산 분할금을 전부 10센트짜리 동전으로 교환. 총 10박스에 담긴 동전의 수는 무려 75,000개. 무게는 무려 160kg에 달했습니다. 하긴 저게 뭐 무조건 지폐로 줘야 된다, 현찰로 줘야 된다 이런 게 없으니까. 없죠. 사실 편할 거면 계좌이체로 주는 게 제일 편한데. 제일 편하지. 아니 뭐 편하게 주기 싫은 거죠. 은행 직원들끼리는 뭐 옆에 은행이어도 다 알 테고 누가 왜 저 많은 동전을 가져갔는지도 알 테니. 네. 자, 은행 직원이 정말 응원을 세게 해줬네. 네. 그리고 브랜디는 이혼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자신의 복수 과정을 SNS에 공개.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남편 표정이 어땠을지 너무 궁금해요. 바람핀 남편은 잊고 새 출발하세요 라며 그녀를 위로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브랜디는 이혼한 남편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 동전들을 하나하나 다 세면서 네가 버린 어린 두 아이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내 삶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13일을 공개합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비 그룹의 창업자 마윈 전 회장이 선택한 유력한 후계자, 바로 최연소 알리바비 파트너로 주목받은 타오바비의 CEO 장판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4월 알리바비 황태자의 추락, 그가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패 뭐 그런 건가요? 횡령? 횡령, 정치적 음모? 정치적. 자, 황태자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CEO의 발목을 잡은 건 누군가의 충격적인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너 한 번만 더 내 남편에게 꼬리치면 가만 안 둬! 장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장판의 아내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인 장다이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후 황태자 장판의 불륜 스캔들과 함께 장판에 속한 알리바비 측이 장다이의 회사에 7.4%의 지분을 투자한 것을 두고 사업상 특혜까지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불륜 스캔들의 주인공 장판은 가족이 올린 글과 일부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회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쳐 사과드립니다라며 부인 그리고 내연녀로 지목된 장다희 역시 오해라고 일관했습니다. 어쨌든 뭐 총망받고 미래가 보장된 자리까지 올랐으면 더 모범을 보이고 처신을 잘했어야 될 텐데 불륜을 저질렀네요. 네. 회사 뭐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뭐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죠. 그렇죠. 이미지 자체가 그냥 많이 타격을 받았을 텐데. 황태자 장판의 불륜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알리바비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내연녀로 지목된 장다희에게 사업상 특혜를 준 것도 사실이 아니라라고 밝혔지만요. 장판을 알리바비의 파트너에서 해임했고요. 그의 직급 역시 강등. 장판은 중국 IT 업계에 촉망받던 황태자에서 하루아침에 불륜담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약 8개월 후 장다희가 SNS에 올린 사진 속 스테인리스 그릇에서 뭐야? 어디? 저 콩이 들어간 어디? 접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기 좀 확대해 볼게요. 잘 비치네. 물론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이걸 뭘 개인의 판단에 맡겨가지고 저 거울인데 뭐. 아까 사진 다 봤는데 거울이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 잘 보이네. 저 장판과 닮은 남자라고 추정되는 모습이 포착. 이 사실을 본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반성도 없이 보란 듯이 만나며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난하며 또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아이고.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랑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로얄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12일 공개합니다. 지난 1월 19일 중국 내 미디어 감시기구인 국가신문 출판 광전총국이 각 방송사에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공개됐는데요. 정상은 문제 연예인으로 등록됐으니 관련 프로그램들은 처리하시오. 바로 2009년 중국판 꽃보다 남자인 일기래간 유성우의 주인공이죠. 중국의 유명 배우 정수황을 중국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한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령이 내려오죠? 그건 쫓아내라고? 굉장히 큰 건데. 뭘 했길래 그래? 그러니까 일개 개인을 지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될 만한 뭔가를 했다는 얘긴데요. 1월 18일 정수황과 공개 연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장헝이 SNS를 통해 2019년 미국에서 정수황과 결혼 후 대리모 2명을 고용해 두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리모 출산이 중국에서 불법이죠? 그의 폭로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진 뒤 정수황이 두 대리모에게 낙태를 종용했지만 임신 7개월 차에 두 대리모가 낙태를 거부. 결국 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고요. 심지어는요. 자, 저 아이고. 멘트가 너무 충격적이죠. 말도 안 되는. 자기애 아닌 거 자기애. 자신이 이 사실을 폭로한 이유는 아이들의 엄마인 정수황이 두 아이의 입국 동의를 해주지 않아 아이들과 중국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자, 이후에 비난이 거세지자 정수황은요. 장헝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국가의 지시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대리모 출산을 했고 외국의 모든 법규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후 중국 중앙정치법률위원회는 공식 SNS를 통해 생명의 출산을 상품처럼 거래한 건 인륜과 도덕을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수황은 사실상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밟게 된 거였죠. 근데 애들이 불쌍하네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될 애들이 참 불쌍합니다. 과연 정수황과 장헝 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존재하긴 했던 걸까요?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11위 공개합니다. 바람둥이 대통령이 모모하지 않는 이유. 2012년 열린 프랑스 24대 대선. 지지율 1위의 프랑스와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며 정권을 잡게 됐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은 엘리제궁에 입성할 퍼스트레이디의 주인공으로 2010년부터 올랑드와 사랑을 키워온 기자 출신의 발레리 트리에르 바엘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실제로 바엘레는 입궁과 동시에 당시 올랑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등 엘리제궁의 안주인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전해진 충격 보도, 프랑스 대통령의 비밀스러운 사랑, 여배우와의 충격 밀실 데이트. 보도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자신의 지지 광고에 출연했던 유명 영화 배우
쥘리 가예와 몰래 사랑을 키우기 시작. 와. 직접 오토바이를 몰고 새로운 연인인 가예의 아파트를 찾는 등 퍼스트 레이디였던 바일레 몰래 만남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사랑꾼이네, 사랑꾼이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이혼은 당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로 올랑드 대통령은 함께 궁에 입성했던 바일레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 이유는 올랑드 대통령은 애초에 바일레와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올랑드 대통령은 과거 1982년부터 약 25년간 프랑스의 정치인 셰골렌 루아얄과 동거하며 루아얄과의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자녀를 둔 아빠기도 하지만요. 법적으로는 미혼. 와. 올랑드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혼도 이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네, 솔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싱글. 자식을 4명이나 두면서도 싱글남이다. 특이해. 근데 어쨌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긴 했을 거 아닙니까? 뭐. 근데 논란이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약간 욕하려고 그래도 뭔가 애매해지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뭐 결혼 안 해도 연애하다가 바람 피고 그러면 그건- 욕 먹잖아요. 네. 그렇지만 자리에서까지 내려오라는 얘기까지는 못하는 그런 애매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일부 언론에서 사생활에 대한 비난을 받자 더 이상 어떤 연인도 엘리제궁에 입성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가서 만나겠다. 자기가 나가면 되죠. 내가 나가겠다. 엘리제궁에서 벌어진 대통령의 삼각관계 드라마. 이제 그만 끝사랑을 찾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반지 빼기엔 이곳이 딱!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부부가 헤어지기에 좋은 이혼의 최적인 도시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유럽에서 이혼 소송의 중심지로 불리는 도시 바로 영국 런던입니다. 왜 갑자기? 왜? 영국은 과거 90년대부터 이혼율이 높다고 알려진 나라로요. 얼마나 런던에서 이혼을 많이 하는지 샵 이혼의 도시, 샵 이혼하려면 런던으로 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왜?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말레이시아의 대형 투자회사 M기업 회장인 억만장자 쿠카이펑은 부인 폴린 차이와 이혼 소송을 앞둔 당시 난 죽어도 무조건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혼할 거야. 어림도 없지. 나 무조건 영국 런던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할 거야. 소송 뭐 재산 분할 이게 런던이 좀 유리해서 그런가? 아 법이 좀 유리하다. 뭐 그런 게 아닐까? 아니면 뭐 수입료가 좀 싼가 거기가? 자, 그 이유는 영국은 이혼 소송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다. 특히 위자료가 세계 어느 곳보다 높다. 봐봐. 뭐 런던의 한 가정법률 변호사가 밝힌 내용인데요. 영국의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혼 생활을 하며 모은 부부의 재산을 딱 반반, 50대 50으로 인정하고 균등 분할. 그래서 부부 중 한 사람만 경제 활동을 했을 경우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국이 아주 매력적인 이혼의 성지로 꼽히는 거죠. 근데 뭐 반대 입장에서는 성지가 아니라 완전히 험지네. 험지지. 그리고 약간 부부관계 안 좋을 땐 런던 좀 피해야겠네요. 이렇게 영국이 이혼 소송의 중심지로 소문이 나면서 이혼의 디바, 1급 이혼 전문 변호사 등 화려한 수식어를 가진 이혼 전문 변호사들과 대형 이혼 법률 팀들이 런던에 대거 자리 잡고 있고요. 얼마나 이혼이 성행하면 이혼 전문 변호사 로펌 광고들도 넘쳐난다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요. 어우 씁쓸해. 런던에서 이혼을 한 커플도 한둘이 아닌데요. 먼저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의 두 번째 부인 헤더 밀스는 4년이라는 짧은 시간의 결혼 생활을 보냈지만 런던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한 뒤 당시 한화로 약 503억 원의 위자료를 받았고요. 덜덜이구만. 러시아 출신의 언론 재벌 억만장자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는 부인 갈리나와 불과 2년의 결혼 생활밖에 하지 않았지만 런던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한 탓에 이혼 위자료로 무려 약 3,774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혼 도시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 이해가 됩니다. 저렇게 광고까지 쓸 정도니까. 아주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네. 자, 이렇게 영국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점점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자 거액의 위자료를 피하기 위해 일부 부부들이 결혼 전부터 이혼 위자료 상한액을 정해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는데요. 근데 그것도 참 애매하겠다. 우리 사랑해, 우리 결혼해. 근데 갑자기 이거 2장 좀 찍어줘봐 이러면 그렇지. 사람 기분이 완전 팍 상하지.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7위를 공개합니다.
2018년 11월 중국 역대급 뇌물왕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며 중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극강 부패 재벌의 주인공은 바로 중국 최대 자산관리 회사의 라이샤오민 전 회장. 그가 집안 곳곳에 은닉해 놓은 현금의 액수는 하나로 약 460억 원. 그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뇌물은 하나로 무려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중국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어마어마한 뇌물 액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 뇌물이 저 정도면 트럭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짓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보다도 엄청난 거라는 거. 자, 보도에 따르면 라이 전 회장은요, 뇌물로 받은 돈으로 100여 채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 아파트에 홍콩, 대만 연예인 출신 포함 무려 100명이 넘는 내연녀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케일이 달라. 나는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스케일이 달라. 아니 이름 모르지 저 정도. 아니 이름이 아니라 그냥 뭐 자기야 그러는데 누구신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야. 라이 전 회장은 본인의 부와 권력을 내세워 본인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취업 자리를 마련해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끝에 밝혀진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라이 전 회장은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 심지어 자녀까지 낳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계속되는 그의 범죄 행각이 속속들이 밝혀지자 결국 법원은요. 라이 샤오미는 뇌물과 중혼죄로 국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사회적으로 너무 큰 악영향을 끼쳤다. 지난 1월 라이 전 회장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일을 통해서 좀 사회 경종이 울렸길 바랍니다.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6.1 공개입니다. 왕관을 더럽힌 최악의 스캔들. 1975년 국왕으로 즉위한 이후 절대군주의 자리를 포기하고 스페인의 민주주의를 이끄는 등 스페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혔던 전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 그런데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그가 2014년 돌연 아들에게 양위를 선언했는데요. 약간 연로하셔서 이제 아들한테 넘겨준 거 아닌가요? 연로하시고 조금 그래도 그냥 본인은 자리를 지킨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은 뭐 왕자가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아하. 스페인 국민들은 국왕의 양위 소식에 나라를 좀먹는 국왕은 필요 없다, 잘 물러났다 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쌤의 비난. 존경받았대. 그 이후 양위 선언 약 2년 전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심각한 유로존 재정 위기로 23%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라가 힘든 와중에도 보츠와나에서 초호와 코끼리 사냥을 즐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냥에 내연녀인 사업가 코리나 라르센이 동행. 당시 내연녀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며 스페인 국민들은 분노로 들끓었고요. 아이고. 이후 후안 카를로스 1세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왕실의 공금 횡령 사실까지 더해져 결국 민심을 잃은 그는 불명예스러운 퇴위를 선택했습니다. 존경을 받던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가 있지? 자, 그런데 그가 퇴위한 지 약 6년 후인 지난해 상왕 카를로스 1세와 그의 내연녀 라르센의 대형 스캔들로 스페인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또 200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열차 사업권으로 후안 카를로스 1세가 무려 한화 약 1,20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을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받은 비자금 중 한화 약 860억 원을 내연녀인 라르손을 통해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 뒷돈을 가지고 돈 세탁을 하며 탈세까지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스위스와 스페인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그는 It's payback. 사업자들 해외로 도망치듯 망명을 선택. 그리고 내연녀 라르센은 그 돈은 그가 날 사랑해서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준 선물입니다. 이 모든 건 스페인 왕실의 쿠데타이며 난 희생양이에요. 한편 한 언론에선 온갖 부정부패 스캔들을 저지른 전 국왕을 두고 스페인 민주화를 이루며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듯했던 전직 국왕의 굴욕적인 말로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악의 말로, 최악의 말로.
저 국민들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한땐 스페인의 자랑이었지만 어리석고 잘못된 사랑으로 나라의 수치가 된 전 국왕. 그의 눈을 가린 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 지금쯤 깨달았겠죠.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5위 공개합니다. 3번 결혼한 트럼프가 추천한 이것. 미국 전 대통령이기 이전에 부동산 카지노 재벌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그는 2004년 출간한 부와 성공을 이뤄내는 법을 담은 책 트럼프의 부자 되는 법에서 자신이 세계적인 부자가 된 이유로 바로 이 계약서를 꼽았습니다. 그건가 보다. 오늘 계속 얘기 나왔잖아. 그건가 보다. 먼저 1991년 트럼프는 첫 번째 아내 이바나와 13년간의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요. 당시 이바나는 불륜을 저지른 트럼프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며 위자료로 2,500만 달러, 한화로 약 280억 원을 요구.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혼인신고서에 사인하기 전에 먼저 사인한 게 있었으니 바로 혼전계약서. 이 혼전계약서 하나 잘 써둔 덕분에 트럼프는 이혼 당시 이바나가 요구한 2,500만 달러보다 훨씬 적은 약 15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이 세이브했네. 그런데 트럼프가 혼전계약서 덕을 본 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1999년 트럼프는 두 번째 아내 말라 메이플스와 이혼하게 되는데요. 당시 트럼프가 메이플스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단돈 200만 달러, 약 22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고요. 두 번째 쓴 혼전계약서인 만큼 노하우가 생겼던 걸까요? 트럼프에 대한 책을 출간하거나 그에게 불리한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는 항목까지 추가! 트럼프가 숱한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도 그녀는 혼전계약서에 따라 그 어떤 관련 인터뷰도 하지 않고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저분은 거의 거론된 적이 없어요, 뉴스에. 진짜 다양한 폭로가 있었지만 아직 입을 닫으라고 써놨나 보다. 네, 진짜 별처음으로. 계약서를 잘 써놨나 봐. 야, 근데 이제 트럼프랑 결혼을 하는 분들은 그 계약서 쓰자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항목을 좀 봐야겠네. 일단 왜 이렇게 자꾸 쓰자고 그러지? 거의 책 한 권일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두 번의 이혼 후 일명 혼전계약서 전도사로 거듭난 트럼프는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계약서를 쓰시길 바랍니다. 파이어! 그러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과연 트럼프는 지금의 아내 멜라니아와도 혼전계약서를 썼을까요? 썼겠죠. 썼겠지. 대선 직후에 이혼설이 좀 돌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미국 유명 신문사의 메리 조던 기자에 따르면요. 트럼프와 멜라니아 역시 재산 분할 관련 내용을 담은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던의 저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 입성을 반년 가까이 미룬 이유가 재산 분할과 관련된 재협상을 위한 것이었고 트럼프의 성추문 스캔들이 터졌을 때 멜라니아는 그 상황을 혼전계약서 수정에 적극 활용. 자신의 친아들 베런이 다른 자녀들과 동등한 유산 상속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합의를 얻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쟁취했네. 그렇죠. 이게 사실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영원히 살자는 약속인데 여기에 뭔가 이상한 장치를 건다는 게 문화적 차이가 좀 심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 못 믿으니까 저걸 쓰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긴 해도.